이은성님이 요즘 챗 GPT가 이슈인데 걔가 파이코인을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네요. 영어로 하면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던데 아직 한글은 좀 부실합니다. 이유가 있죠. 왜 부실할까? 챗 GPT가 영어로 하면 더 확실하고 전문가급이고 한글은 왜 부족하냐면 절대적인 정보량의 차이입니다. 영어로 만들어진 페이지, 영어로 만들어진 결과값들, 그 데이터가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글로 만들어진 거는 우리 대한민국만 한글 쓰니까 영어라는 그 공통 언어로 만들어내는 데이터 축적량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만들어지는 차이, 간극이라고 보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챗 GPT가 엄청난 기술이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챗 GPT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알고리즘? 맞아요. 기술력? 맞습니다. AI, 인공지능? 맞아요. 그러나 이 근간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고, 엄밀히 따지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의 총체, 우리가 서버, 네트워크망, 이거의 모든 역량이 투영이 된 게 챗 GPT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걸 구현하기 위한 저변에 깔린 기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데이터 정보를 체계화하고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정보들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챗 GPT 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챗 GPT는 완벽하지 않아요. 때론 오답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을 통해서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챗 GPT가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 처음에 만들어지는 그 상태에서는 2021년도 이전 자료밖에 투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근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챗 GPT는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앞으로 2022년 데이터, 2023년 데이터, 그리고 많은 유저들을 통해서 얻는 새로운 데이터, 그리고 창조된 어떤 다른 무언가, 이 모든 것들이 챗 GPT를 좀 더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챗 GPT가 최고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기술이 없었을까요? 굳이 만들 필요성을 못 느꼈겠죠. 그리고 AI 첨단 어떤 기술은 시대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항상 놓치고 있는데 기술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기술은 이미 우리한테 다가와 있는 상태예요. 단지 지금 시기가 이 기술을 발현하는데 최적의 시기인가 아닌가 이걸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죠.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 IT 관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10년 이상을 단축시켰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10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요? 기술적인 요소들은 이미 우리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었었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것들에 대한 인력 투여, 고급 인력의 엄청난 투여, 시간과 자본이 만들어낸 것이 지금 현재 기술 수준이라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챗GPT는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상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GPT가 파이 생태계 구축에도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그리고 챗GPT도 인공지능 영역의 일부인데 이게 파이랑 융합된다면 어마무시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죠. 이 파이의 어떤 무한한 가능성, 이것의 잠재력을 챗GPT를 활용해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연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챗 GPT는 그냥 단순히
사고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들을 범주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다양한 이지적인 학문들과 또 데이터와 또 서로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놨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챗 GPT 누가 제일 잘 쓸까요? 누가 제일 잘 쓸까? 프로그래머들이 제일 잘 씁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계에는 다양한 프로그래머 언어들이 있죠. 이 언어들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구사하는 것이 챗 GPT입니다. 당연하죠. 이 모든 그 프로그래밍 언어, 예제 이런 것들을 다 서치해서 챗 GPT가 최적의 조건들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보다 더 독보적인 위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이 프로그램이 디버깅을 통해서 잘 됐다, 안 됐다. 올바른 프로그램이다, 오류가 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찝어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연봉이 엄청나게 높은 직업군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AI를 훈련시키는 AI 훈련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훈련하는 사람 프로그래머 성격은 아니고 조련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챗 GPT가 완벽하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질문들이 필요하죠. 어떤 겁니까? 챗 GPT 안녕. 나는 이게 궁금해. 뭐가 궁금한데? 임진왜란의 촉발 과정이 궁금하다. 그 챗 GPT가 임진왜란?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런 질문들을 내놓을 겁니다. 임진왜란. 1592년에 도요토미 1592년이 아니죠. 네, 어쨌든 저 종교개혁하고 헷갈려가지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명을 정복하자라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해온 것이 임진왜란이다. 임진년에 발발한 왜란. 그리고 경과가 정도 다 이야기를 했겠죠. 그럼 내가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임진왜란의 승리 요인은 무엇일까 하면은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조선 수군이 잘 방어선을 구축해주고 또 뒤늦게지만 명나라에서 원군이 왔기 때문에 일본이 고립 상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식량, 물자 어떤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철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정치적인 입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더 물어보는 거죠.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승리 요인 중에 하나가 조선 수군의 승리라고 하는데 조선 수군 중에서 누가 제일 큰 역할을 했을까 하면 이제 또 데이터를 찾겠죠. 그러면 또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고 그렇다면 거기서 감명 깊게 치러진 어떤 전쟁들 한번 쭉 읊어봐라 하면은 한산도 대첩, 무슨 명량해전, 노량해전 이런 거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세부적인 디테일한 결과치를 얻어가는 것이 이런 것들을 조련시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갈 수 있는 이점은 무엇입니까? 좀 더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인공지능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원하는 답변의 근사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윤성님이 우리한테 명을 칠 때는 길을 빌려달라. 웃기는 소리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주요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적군을 굴복시켜요. 적군 수장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 가족들을 인질로 삼아요. 그리고 너는 나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너가 선봉에 서라. 그리고 전쟁을 이겨라. 그렇다면 너의 식솔의 안위는 내가 보장하겠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야? 너가 내 앞에 서서 총알발질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가족의 목숨은 없다. 이런 겁니다. 이거와 똑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이 예전에 일본 전국을 제패할 때 했던 방식을 그대로 조선에 투영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조선은 왕이 있는데, 임금이 있는데, 이 임금을 잡아서 볼모로 너가 나에게 충성 맹세를 하였은즉 너가 물꼬를 터라. 너가 명나라를 안내하고 앞에서 정군의 지휘에서 싸워라. 내가 명나라를 먹어주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빈번하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전국시대 이전에 일본이 이제 통일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군소 지방 영주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가술들을 갖다가 서로 막 교환합니다. 인재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아주 자기 이제 철들기 전부터 눈칫밥을 먹으면서 큰 거예요. 여기 볼모로 갔다가 저기 볼모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뭡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상관이었던 오다 노부나가 거기랑 이제 또 친하게 이렇게 지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세를 갖다가 불렸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돼요. 일본 그 전국시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책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이야기하면은 이거 날밤을 새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자연스럽게 좀 난다긴다 하는 귀족들은 아주 어렸을 시절이 영주들은 어렸을 시절이 아주 힘들고 눈물 없이 못 봅니다. 그런 게 예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김유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한 10일 만에 라이브 방송하는데 그래서 딴 이야기를 오늘 많이 했어요. 뭐 나중에 임진왜란 관련해 가지고도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중이고요. 이거는 이제 파이코인 방송이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 하지 않는 게 좋겠고 이야기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끝까지 항전하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국민성이라고나 할까요? 오랜 전란의 영향으로 강자가 있으면 순응하는 게 몸에 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 비하 발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36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를 바득바득 알죠. 그렇다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했어요. 무엇 때문에 패망했습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희생을 치르고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그때 당시 이제 미국의 장군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오니까 고개를 수그리는 천황이 딱 얼어가지고 고개를 수그리는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 머리띠에 둘러매고 이렇게 결사항전을 했을까? 아니죠. 순응했습니다. 저기 엄청난 천황이 고개를 수그리는데 저 미국 원수죠. 국가 원수 말고 미국의 그 장군이 기골도 장대하고 멋있어. 예. 여기에서 바로 그냥 꼬리 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보면은 일본의 어떤 역사성, 일본의 어떤 오랜 전란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뇌리 속에 DNA 속에 박혀진 어떤 그런 패턴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랬기 때문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해 가지고 전국을 통일할 수 있었었고 마찬가지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간청에 간청 정도가 아니죠. 나중에 어떠냐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자기 어머니도
볼모로 잡히고 자기 누이도 불모로 잡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거기서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독한 인간. 그리고 납작 엎드립니다. 대신 마지막까지 임진왜란 발발 당시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사단은 식솔들은 거기에 출정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전국을 재정비하고 통일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이게 딱 사람의 특성을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견세가 있습니다. 이 두견세를 어떻게 울게 할까라고 했을 때 그 오다 노부나가 이럽니다. 윽박질러서 화를 내서 울게 만든다. 공포로 울게 만들겠다. 이런 거죠. 협박하겠다. 이건 무력이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구슬리겠다. 옆에서 재롱도 떨고 저기 하면서 막 이렇게 잘 얼르고 달래가지고 울게 만들겠다. 이런 것이고 마지막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겁니다.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것이 하나의 그 명장면 아닙니까?